오늘의 주제입니다. 돈 벌면서 공부해야 하는 이유. 자, 이거 상담 후기고요. 보안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다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상담을 받으셨다. 어차피 취업하는 거야 그냥 저희 과정 듣고 넘어가는 건데 뭐 배워야 되는지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 전부고요. 이런 분들 오는 이유는 나이가 30이 넘으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문대학 아직 졸업을 안 하신 상태고, 그러니까 대부분 일을 하다가 전직이에요. 전직. 기존에 원래 일을 하다가 인생을 바꿔봐야 되겠다. 전직.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고졸이나 전문대졸을 보통 어떻게 취업을 시키냐면 학사가 나오는 데까지 1년에서 보통 2년 반 정도 걸립니다. 요분 같은 경우 아직 졸업을 안 했기 때문에 좀 더 길겠죠? 근데 AI 스쿨에서 보통 하는 게 항상 돈을 벌면서 공부하라고 합니다. 고졸의 경우에는 일부터 시켜요. 아르바이트부터 시켜요. 예를 들어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가 좀 지나면 이제 QA, 데이터 OP, 최근에 뭐 데이터 라벨링, 솔루션 엔지니어 설치만 하는 솔루션 엔지니어 있어요. 좀 보안 솔루션 중에서 심이나 이런 거 하는 거 말고 그냥 네트워크 장비에서 설치하고 유지 보수하는 그런 연봉 고점을 높이기 어려운 직업이지만 IT에서 일할 수 있는 직업을 먼저 시키는 편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운이 나쁘면 갑질 정도 당할 수 있는데 잠깐 아르바이트하고 뭐 1년 안 채우고 나가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관여를 안 하거든요. 그냥 거의 알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 시키는 이유는 일하면서 공부할 여력을 만들기 위해서. 예전에는 뭐였냐면 대학생들 방학 때 IT 회사 경험이라고 하면서 하는 것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인턴 이런 거 하면 QA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고졸인데 어느 정도 IT 기초가 갖춰진 다음 보통 데이터 오피로 취업했다. 요 취업한 학생이 지금 그 고졸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IT 기초를 갖춰요. 그리고 난 다음 데이터 센터 오피로 어느 정도 취업을 하고 이제 돈 벌면서 공부할 선순환 시간을 벌었습니다. 일하면서 인프라와 개발 공부를 하고 학사, 정보처리기사, 기타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쿠버네티스 엔지니어로 지금 전직해서 경력을 쌓고 있고 이걸 바탕으로 데브옵스로 전직하거나 아니면 뭐 기회가 닿으면 백엔드로 전직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순서는 이렇게 돼요. IT 기초를 익혀요. 근데 보통 이거 할 때 아르바이트와 병행을 시킵니다. 처음부터 그냥 일하면서 공부하기 나아요. 그리고 IT 입문용 직업, 위에 말한 준알바급 직업으로 돈을 법니다. 동시에 학사, 정보처리기사, 기술 공부를 지속하고요. 산업 입문용 직업으로 전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커리어의 시작점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이전 직장 다니면서 공부하고 성장한 기록은 요거 입문할 때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이후 주니어 기간 동안 그릇을 키우는 예를 들어 이제 내가 인프라만 할 줄 알면 개발과 뭐 다른 부분을 포함을 한다든지 데이터나 이런 부분을 포함을 한다든지 아니면 최신의 이제 AI 에이전트 요즘은 이제 그게 뜨고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든지 그런 추가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이건 개인별로 그리고 그 상황별로 달라요. 우리가 한 업계에 들어간다고 해도 모든 같은 산업을 영위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것들에 대해서 진출 방향이 다릅니다. 번외적으로 이야기하면 담당자가 되었을 때는 회사마다 다른데 IT 입문용 직업 경력도 모두 인정해주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 데이터 오피나 이런 것들까지 경력을 인정해줘서 하다못해 100만 원이라도 더 연봉을 올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이제 네트워크 오피부터 시작한 친구인데 요 친구가 지금은 이제 그 대기업의 보안 담당자 하고 있거든요. 그 담당자에서 보안 솔루션 엔지니어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것까지 다 인정을 해주더라 이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경로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세팅 값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다음 발작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축적하느냐 도전하느냐 요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게 영역이 바뀌면 세팅값이 바뀌어요. 이직 전체 해외 진출. 언제나 중요한 건 환경. 어떤 시장으로 진출하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투자가 일어나는 곳으로 계속 발걸음을 바꿔야 됩니다.
전부터 자주 말하지만요. 인구의 60%는 자립이 불가능합니다. 30%는 겨우 자립하고요. 10%만 성장을 합니다. 즉, 이 벡터장에서 경로가 의존적이란 건 착각입니다. 그 의존적인 60%가 이거예요. 경로는 만들어서 가야 합니다. 독립적이에요. 하나 만들어가지고 멈춘 게 30%예요. 나머지 계속 만들고 있는 게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요 밑에 일자리를 모두 만듭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생산성 경제로 진출하기 때문에. 특히 현재도 그래요. 과거에 2010년대 학생들을 취업시킬 땐 5년치 정도의 자격증과 이직 루트 가능성을 말해줬거든요. 1년 차에 뭐하고, 2년 차에 뭐하고, 3년 차에 뭐하고, 4년 차에 뭐하고, 5년 차에 뭐하고, 이렇게 해서 5년 차까지 원기옥 해가지고 저기 그때부터 점프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3년 차부터 사람 취급으로 받기 시작할 것이야. 지금 그거 안 통합니다. 그 당시 학생들은 그걸 체계적이라고 좋아했고, 사람의 성향이 절차식의 방식을 상당히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저도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근데 현실은 그렇게 안 돌아가요. 현실은 복잡하니까. 지금 그런 방식의 접근은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투자가 바뀌는 방향도 너무 빠르고, 그 다음 기술 발전도 너무 빠르고, 그걸 계속 해석하고 쫓아가고 그러기에도 바쁩니다. 그래서 항상 투자 흐름을 보고 쫓아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기수 스터디라는 걸로 시작을 했거든요. 여기 보면 기수 스터디 학생들이 있는데, 지금의 멘토진들이 저때 큰 학생들입니다. 이때와 지금이 뭐가 달라지냐, 리팩토링이 4년제 대졸만 받았어요. 기수 스터디는. 당시에는 보안 서비스업, 제가 그 보안 담당자라는 직업이 없었다고 했었을 때 워터풀 기업 공공기관이 주요 고객이었기 때문에 정보 처리 기사가 있는 게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러려면 4년제 대졸이 있어야 되고, 그 당시 프로젝트 이력에는 자격증도 들어가지만 학교 어디서 나왔는지 그것도 들어갔었어요. 고졸 전문 대졸은 최소 2, 3년 학력 리스크를 해결하면서 갔어야 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국비지원센터에 있었으니까 2, 3년간 여기에 붙잡아 놓고 공부할 친구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도 아니었고, 리팩토링은 이 두 가지를 위해서 병행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국비지원 실패자 구제 과정. 그 당시에도 국비지원 실패자가 되게 많았는데, 두 가지예요. 취업을 못한 경우도 있지만 보안업계에 취업했어도 스스로 성장할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 3년차 정도의 사람 취급을 받기 시작을 하는데 중급 개발자가 되면서 그때부터 수당이 나오거든요. 초급 개발자는 원래 수당이 없어요. 그래서 2년차 정도부터 일을 조금씩 가르치기 시작을 하다가 3년차가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필살기도 존재해요. 관리직 하는 대기업에 갔다가 2년을 채우고 난 다음에 전문업체로 와가지고 여기서 1년 동안 죽어라 기술을 배우고 3년차 중급 개발자가 되면 연봉이 복구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연봉을 복구해서 연봉 고점을 올리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그걸 실행한 친구도 알고 있고, 그래서 본래부터 이건 보안관제, 보안컨설팅, 취약점 진단하는 사람들이 성장하지 못했을 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즉 일하면서 공부하는 거. 그럼 보안관제들이 이걸 공부하려면 매주 정해진 날짜에 못 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페이스에 맞춰서 밤낮이 바뀌니까 이걸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였습니다. 이게 초기 리팩토링 기획이었어요. 그리고 고졸이랑 전문대졸 대상으로 하는 건 처음부터 목적이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걸로도 가능해져서 들어온 것 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2, 3년의 장기간의 과정을 고졸 전문대졸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설마 오겠냐? 그렇게 의지가 뛰어난 사람들이 있겠냐?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 때문에 기회가 좀 더 공정해졌을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후 기수 스터디가 없어졌고 리팩토링만 보안 기초 과정이 운영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바뀌지 않는 기초를 기준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과정 업데이트가 되었죠. 그래도 바뀌지 않는 것들은 있긴 하지만 절대 바뀌지 않는 기초란 건 또 없어요. 오히려 더 많이 배워야 되는 경우도 있고, 굳이 이건 필요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런
고졸 전문대들은 어떻게 취업하냐? 어떻게 정보 처리 기사를 취득하고 그 다음에 실력을 동시에 갖출 것이냐, 요걸 고민해서 움직입니다. 간혹 정보 처리 산업 기사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 데이터 오피 한 친구가 정보 처리 산업 기사 취득하고 이제 어느 정도 숨돌리만 하니까 데이터 오피 시작을 했거든요. 그 전에 아르바이트 하다가. 이건 각각 회사별 사정 그리고 그 취업 사정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건 대응의 영역이고, 애초에 보안의 경우에는 여기서 지금 좀 달라진 게, 클라우드 MSP는 그렇게까지 학력을 따지진 않아요. 물론 따지는 회사들도 있지만은 클라우드 MSP가 최근에 생겨서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석사까지는 가야 됩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C레벨, 부사장 레벨, 이런 거는 석사 레벨까지는 가야 돼요. 어떤 회사든. 그리고 어느 정도 논문을 쓰고 해석하고 이거 적용하는 경우도 실제 존재하고요. 관료제식 B2G 프로젝트 참여에도 도움이 되는데, IT 논문은 전부 사업 보고서예요. 그래서 정부나 워터폴 관료제 기업의 진출을 생각한다면 방통대가 그 당시에는 필요했는데, 이게 지금은 거의 중요도가 떨어졌어요. 첫 번째는 갈 회사도 많아졌고, 굳이 이런 방통대, 그러니까 정규대 학력이 필요 없이 갈 회사도 많아졌고, 두 번째는 정치권이 변했습니다. 이제 국회의원들도 원래 방통대를 많이 했거든요. 고졸로 군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랬으니까. 그게 예전에는 대학을 모두 다 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어쨌든 그 가난한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방통대를 취득을 했는데, 지금은 국회의원들도 사이버 대학 그리고 대학원에 나오는 상태인데, 예를 들어 공공기관의 장들이 그런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뭐 학원제 이런 거 갖다 들이미기에는, 예를 들어 양양재 의원 같은 경우 뭐 중소벤처기업부 뭐 이런 것도 하고 지금 저기 국힘 최고위원도 했잖아요. 이런데 거기에 정규대 따지면은 원래 명분도 없거든요. 워터폴 대기업에 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왜 가냐면, 이게 엔지니어로 기술이 발전하지도 않고 기회도 없는데 프로젝트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해서 애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경우 프로젝트가 많으면 안 돼요. 안정적인 수익이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시간이 어느 정도 안정적이어야 되고, 관리직이니까. 즉 엔지니어의 길과는 다릅니다. 엔지니어 영역으로 돈을 버는 방법은 프로젝트를 찾아다니면서 이직해 다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과거 연구소장이었던 IBM 멘토의 경우에도 지금 학원제 야간 석사 박사 수조를 거치고 설트 출신인데, 현재는 엔지니어가 아니라 사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했던 이유, 왜 그러냐? 애 둘을 키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해커들이고 뭐고 다들 인정하는 게 있어요. 애 둘 키우면서 이렇게 박사까지 수료해가지고 이러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그것도 일하면서 애 둘을 키워, 박사를 수료해, 그러면서 일도 하고 있어. 최근 학생들의 경우에는 어떤 경향이 많이 오냐면, 결혼 따위는 필요 없다, 이런 성향으로 그냥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정보 처리 기사를 어떻게 취득하면서 돈을 버느냐, 그러면서 기술 실력까지 같이 키우느냐, 그런 것들을 목표로 하는 게 고졸 전문대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냥 이제 관리직으로 갈 거면 관리직 영역으로 가는 거고, 그게 아니라 엔지니어로 계속 살 거면 엔지니어로 가는 거고, 그건 누가 강요해 줄 수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학생들은 근본적으로 일을 하는 목적이 크게 네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이건 돈을 벌어서 어디다 쓸 거냐, 바뀔 수도 있어요 당연히. 성장 발전, 그리고 광기, 그냥 일 자체가 좋은 사람들, 그리고 가족비, 결혼하고 애 키우는 게 목적인 사람, 종교기. 그래서 이 중 두 가지는 획득이 가능해요. 세 가지는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기와 종교기는 겹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초에 돈을 버는 목적 자체가 가족한테 돈 쓰기 위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저는 요거 두 개 쪽이죠. 성장 발전 광기. 캐나다에 있는 신승민 친구, 지금 이제 빅테크 어떻게 가냐 마냐 지금 비자 나오기 기다리고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성장 발전 가족기에 가깝습니다. 계속 꾸준히 공부하는데 애도 키우면서, 그럼 어떻게 했냐 하니까 잠을 줄였다. 이건 제가 뭐 어떻게 말한다고 통제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소개해 줄 수는 있죠. 유도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애초에 그 성격 본질적으로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유도를 했을 때 강제적인 개종처럼 느껴져서 오히려 거부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냥 자신이 살아내는 것 중에 이것들이 있는 것 뿐입니다. 그것들 중에서 한 2개 정도가 메인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무시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런 분류를 제가 따로 하게 된 이유는, 저는 이제 성장 발전 관계 계열이니까 뭐 대다수 이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걸 존중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20대 때 제가 이해가 안 되던 일반적인 말이 있는데, 연애 성공, 결혼 성공이에요. 이제 제가 있던 때는 신촌 홍대였거든요. 그냥 그날 데이트를 하고 싶으면 길거리 가서 말을 거는 거예요. 거기로 가서 옷을 갖춰 입고 그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다르죠.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이 일단 살다 보니까 그냥 스트레스 풀려고 혹은 노는 취향에 핏이 맞아서 생기는 부산물이라고 과거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즉 프로젝트의 목표로 삼을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공이란 개념이 없어요. 그냥 노는 거고 아님 그만이고, 놀이에 무슨 성공이 있습니까? 그냥 즐기는 거지. 그냥 하루를 위로하는 거지. 그리고 에너지를 다시 쌓아서 다시 일터로 나가는 거고. 근데 그 당시에는 솔직히 한 달 밤샘 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고, 주에 120시간도 뭐 대다수 있었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도 주당 80시간 이상 넘게 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그 시대에 맞았던 것 같아요. 네, 성공이라는 개념이 있으나 마나한 개념이었어요. 이런 연애 성공, 결혼 성공이라는 개념이. 근데 애초에 왜 회사에서 연애 이야기와 같은 개인 이야기하고 회사에서 왜 사내 연애하는지 이해도 안 됐고, 오히려 회사 생활을 그런 것들이 망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거 사내 연애가 왜 생기냐면, 아예 회사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사내 연애가 생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왜냐면 모두 바빠서. 모두 야근하고 있고 모두 바빠서.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깨달았는데, 특히 이 일하면서 많이 깨달았죠. 어떤 사람들은 돈 버는 목적 자체가 가족을 이루고 가족에게 돈을 쓰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지 않으면 오히려 인생을 공허하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농사일이나 공사장 일을 해본 적이 있는데, 술, 담배, 도박에 빠졌던 사람들 중 연애와 결혼을 한 순간부터 그거 줄이고 건실하게 바뀌는 모습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야만 살아내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게 자기와 안 맞는 걸 추구하면 살아낼 수 없는 게 되는 경우를 꽤 봅니다. 그래서 제 분류일 뿐이지, 여러분들도 이걸 보시는 분들은 나는 어떤 게 있어야 살아내는지 한 가지 정도는 찾을 필요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종교기가, 저희 외삼촌이 종교귀의계였는데, 종교에 귀의하기 전에는 굉장히 술 먹고 사고치고 많이 했는데, 종교에 귀의하기 난 이후부터는 성실하게 일하고 술도 안 먹고 밤에 주로 하는 게 그냥 찬송 읽고 그 성경 보고 그런 것들 하십니다. 그러니까 건실한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살아야 살아낼 수 있는가, 그걸 잘 아시는 게 중요할 겁니다. 자기 속성이랑 다른 거 택하고 남의 눈치 보고 정하는 순간부터 상당히 망해요. 그런 것들을 존중하기 위해서 이런 분류를 제가 스스로 어느 정도 생각해서 만든 것 뿐입니다. 아니면 어디서 들어서 대충 머릿속에서 떠올라가지고 분류했을 수도 있고, 뭐 세상에 아무것도 없던 건 없으니까. 자, 뭘 하든 돈을 버십시오. 돈을 안 벌면 약해집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언젠가는 시간을 팔아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자기 역량으로 결과로 돈을 벌 시기가 올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걸 보고 있는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그게 지금 불가능하다면 일단 시간을 팔아서라도 돈을 벌어야 된다. 시작점으로 삼아서 움직여서 뭔가 떠오르는 거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움직이는 데는 모멘텀이 없어요. 도파민이란 건 행동하면 그 이후부터 생기는 거예요. 모멘텀은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이 과정도 그랬습니다. 기수 스터디 당시에 제가 운영하던 방식은 스파르타였어요.
하루 6시간 공부, 2시간 수업 정리, 복습, 그리고 토요일 오전 기술 스터디. 게다가 오는 데는 1시간씩 걸리면 뭐 대충 하루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발표 자료와 자격증 공부는 별도로 하고, 해당 공부가 좀 번아웃이 되는 것 같다. 야, 그럼 3시간만 해. 그런 식으로 조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휴식하는 거고. 근데 멘토들이 있던 시대에 공부하던 과정이 이 구조인데, 그 시기 2015년 이전에는 한국의 근무 과정이 특히 IT인 근무하는 내용이 좀 과로했어요. 과로. 한 달 밤샘도 있고 멘토들 중에 그런 친구도 있어요. 옆에서 쓰러져서 앰뷸런스에 실려갔어요. 근데 다음날 정시 출근해요. 그런 회사에서 일해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야만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서 2015년대까지 숨겨진 IT의 모습입니다. 바쁜 게 아니라 인생이 허망한 시대였고, 리팩토링은 스파르타식이었던 기술 스터디랑 좀 다르게 운영이 되었습니다. 리팩토링은 자기 페이스대로 공부하고 하루 2-3시간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공부하는 거. 절대 하루 6시간이 넘으면 안 되고, 오히려 챌린지를 추가해서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자기가 페이스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스로 경영을 할 수 있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시키는 이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골라서 강도를 높여서 할 수 있는 것들. 간단히 말하면 이게 더 효율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술 스터디 때 학생들보다 훨씬 더 적게 공부해요. 근데 훨씬 더 잘합니다. 신입 수준이. 경험의 한계는 있겠죠. 그거 빼고는 더 잘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배워요. 장단컨대 현재 보안 신입 수준은 2010년보다 훨씬 더 전락했을 건데 우리는 그때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지금 신입 수준이. 레스 이제 뭐 이게 뇌과학적 이야기를 여기서 할 생각은 없고 그냥 기초적인 걸 이야기하면 스파르타 시기에는 소모적이었고요. AR 스쿨 랩 과정은 쌓아가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스스로 이야기하면 기술 스터디 당시에 저도 멍청했는데 그게 초기 데모 MVP 역할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단 시작하고 그 다음에 계속 개선하면서 스노우볼을 굴려가는 과정에서 뭐 역량으로 돈을 버는 시기까지 갈 수 있을 겁니다. 이 리팩토링이 고졸 학생을 취업시킬 수 있었던 건 간단해요. 2010년 당시에 고졸이라는 건요, 대부분 가난했기 때문에 고졸이 된 겁니다. 졸업하고 바로 일을 했어야 되는 학생들의 경우 집이 가난했고 혹은 지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집을 지원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있었던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공부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도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전직을 추구하냐? 이대로 인생이 흘러가면 안 된다 느꼈기 때문에 전직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아둔 돈을 가지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팩토링에서는 좀 더 다른 적응, 저런 고졸 학생들의 대상으로 한 적응 과정이 많이 제공이 되었는데, 애초에 우리는 원래부터 전공인이 어떤 과정을 수료했느니 이런 거 하나도 안 믿었어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완전 제로 베이스에서부터 오는 사람들이 더 좋아요. 어중간하게 배우고 온 사람들은 자기가 안다는 척하고 있거든요. 언제나 가장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 직장 경험 있는 직장인들. 이 사람들은 일단 간단해요. 돈을 벌어야 된다. 내가 돈을 벌지 못하면 여기까지 왔는데 죽는다. 중요한 거는 스스로 돈을 벌며 공부해봐야 됩니다. 성장이란 건 언제나 자신의 한계점을 경계선까지 가서 애매하게 10% 20% 정도 넘을 때 진행이 돼요. 그래서 20% 정도 높은 수준의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20% 정도 실패를 진행하면서 영역을 확장하듯 자신의 세계를 천천히 확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삽질, 실패 과정을 겪어봐야 돼요. 내 난이도보다 20% 높게. 즉 스스로 돈을 벌면서 공부하는 것도 20%의 시간을 투입하는 한계점이 확장됩니다. 당연히 초기 비용이 들고 시행착오, 실패 이런 게 성장의 필연이에요. 이런 식으로 확장하는 거 운동이랑 비슷한데 그냥 점진적 과부하라고 합시다. 그래서 그 최대치는 OKR 기준점인데 20% 정도 높은 수준으로
점점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리팩토링에도 적용이 되었고 챌린지에도 적용이 된 거고 수업 정리에도 요약이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정리가 된 겁니다. 모든 건 내가 어떻게 하면 20% 정도 높은 수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그게 양이든 강도든. 기수 스터디를 하는 방식은 그냥 소수 과외랑 비슷해요. 똑같은 과제를 내고 똑같이 발표를 해요. 그래서 그 개념을 반복적으로 들어가지고 저 사람이 발표하는 것도 듣고 내가 발표도 해보고 그것들을 반복해서 집중했다면 리팩토링은 각각 개인별 한계치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 매주 발표하는 내용이 달라요. 겹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즉 개개인별 맞춤 고강도가 다른 식으로 접근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내 다음 과정을 한다. 저거는 지금 내 단계에서 한 발자국 더 앞서간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서로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 집중을 했어요. 예전에는 이게 여러 번 반복이 돼서 하루에 거의 한 4번, 5번 정도 이렇게 들어버리면 머릿속에 박히겠지 이렇게 제가 착각을 했는데 뇌과학적으로 배우고 난 다음에 2주 동안 새로운 기억, 백날 해봐야 그 완전히 기억이 안 되거든요. 뉴런이 자라는데 2주가 걸리기 때문에. 근데 리팩토링은 내 저기 20% 앞단계를 보면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자신에게 노출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개개인별로 또 멘토가 강도를 높이고요. 그래서 이걸 해내기 위해서는 목표점이 성공이 아니라 실패, 즉 부족함을 탐해야 됩니다. 오히려 자기 입장에서 난제를 탐해야 돼요. 물론 이게 사람이 없어도 1대1 과정으로도 어느 정도 가능하고 그래서 성장하려면 특히 IT에 성장하려면 실패 경험이 필수입니다. 단순 방법인 청킹, 인간에게 근거 없는 자신감을 줘요. 예를 들어 코드 블록을 그대로 그냥 따라치는 거랑 똑같은 형태가 되는 겁니다. 정해진 패턴, 디자인 패턴, 그것들을 어떻게 순서 프로세스를 그대로 가느냐. 이게 물론 가독성을 높이고 기억력을 높이죠. 근데 그 기억력이 우리가 원하는 기억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경험이 아니에요. 이걸 깨는 게 보완이고 패턴이 다양하게 조합되는 인터리빙을 희망합니다. 이 청크 자체를 만드는 걸 희망합니다. 그래서 메모리 인터리빙처럼 병렬 개념으로 돌아가고요. 분리되고 동시성을 가지고 각각 재구성해야 되고 서로 연결되어서 상호작용을 합니다. 이 청크 자체, 새로운 블록을 만드는 거. 이런 인터리빙 방식은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는 강력한 적응성을 만들어줍니다. 즉 새로운 메커니즘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도 만들어지고 이건 자주 바뀌는 보안 프로젝트에 특히 도움이 됩니다. 여기는 항상 문제가 일어나는 게 듣도 보도 못한 그 취약점에서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대신 이런 인터리빙적 학습법이 인간의 자신감을 떨어뜨립니다. 우리는 이걸 겸손으로 포장하지만 그럼에도 두려움을 수용하고 전진하는 사람이 강해져요. 그래서 이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20% 정도 높은 데서 실패하면서 그 다음에 분석하면서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강도예요. 그리고 막대한 에너지, 그리고 정신 에너지를 사용하는 작업입니다. 이 학습 방법을 도입한 후 예상치 못한 문제를 발견했는데 예전에 청크 할 때는 어느 정도 모은 돈 까내리면서 공부하는 거는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야씨 내가 돈이 까내려진다 하더라도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내가 잘한다는 착각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 인터리빙이 맞다. 왜냐하면 저게 본격적으로 도입된 게 왜 모의 해킹이 안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 당시 주통기 몇백 페이지를 보고서까지 다 외우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결국 안 돼서 그냥 보안 컨설팅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왜 안 되는가 그런 걸 고민하다가 이 과정으로 세팅이 된 겁니다. 자, 근데 이 과정은 자신감이 떨어지는데 거기서 모은 돈까지 까내려지면 인간의 정신적 압박이 매우 심해집니다. 이게 예상치 못한 문제였습니다. 청킹 학습 과정에서는
이게 단점인데 수업을 그냥 쭉 진행해요. 순서대로. 그러면 수료하면 내가 들어봤다는 기억을 안다로 착각을 합니다. 복습을 하면 할수록 내가 이 순서 이렇게 쭉 되어 있었지 그렇게 안다고 착각을 해요. 블록별로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었지. 근데 그게 분석력도 문제 해결력도 경험도 없어요. 청킹 학습에서는 분명 공부에만 집중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보통 목표 자체에 같은 행동을 실수 없이 하는 게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피아노 같은 거 어떤 장소 어떤 피아노도 똑같이 쳐야 된다. 근데 인터리빙은 매번 다르고 분석하고 문제 해결하고 새로 설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상식과는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공부에만 집중하는 것보다 주경야독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기에는 그래요. 예를 들어 대학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AI 스쿨을 해내는 학생이 있어요. 이 학생은 주변에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공부만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피로적인 문제는 인간이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는 걸로 피로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일요일날 완전히 세면 돼요. 신체적 에너지 밸런스는 고강도 학습과는 별개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줄었기에 훨씬 이 인터리빙적 학습법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신적 에너지는 달라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성장 과정 그리고 모은 돈을 까내리면서 가난을 버티는 것은 많은 포기를 부어왔습니다. 특히 이런 거는 심도 깊게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분석하고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긴장이 완화되고 샤워할 때 생각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모은 돈 까내리면서 생존의 위협을 받으면 오히려 포기하게 돼요. 일을 하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피곤하지만 세상의 위기에도 자신의 위기가 되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된다면 그냥 라이프 스타일 관리와 태만함의 문제지 모은 돈을 까내리면서 공부하는 사람은 스스로 위기를 만드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결국 실패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빨리 배우고 싶어 발버둥 쳐요. 그럼 뭘로 도망치냐? 안심되는 청킹 학습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저게 복습을 저 방식대로 하면 할수록 문제가 뭐냐면은 처음에 시작을 청킹으로 해버렸으면 그 청킹 방법이 스노우볼이 더 굴러서 똑같은 방식으로 하거든요. 그럼 하면 할수록 저 방식을 깰 수가 없게 됩니다. 물론 모든 모은 돈을 까내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실패한 건 아닌데 중도 포기하거나 실패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일하지 않고 공부만 한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고졸 전문대를 보면 최소 1년 반에서 2년 반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에게 빨리 IT에 입문하면서 커리어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성장시켜 나가는 게 훨씬 유리해요. 즉 일이라는 거는 그냥 삶을 효율적으로 살아내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메소드에 대해서 너무 매달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직업도 계속 변화하고 산업도 변화하고 분야도 계속 변화하는 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삶에서 돈, 시간, 에너지 효율화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리팩토링이 시간의 효율을 효율화하다 보니까 삶에서 돈과 에너지 효율화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여유를 제공했고 그렇게 밸런스를 맞춰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체 에너지와 정신 에너지 둘 다. 자, 워터폴 관리직과 엔지니어적 삶.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만 잘하면 시장에서 알아서 인지해 줄 거다. 그따위 거 없습니다. 시장에 맞춰서 내가 바뀌어야지 내가 시장을 만드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자, 사실 기준적인 근거는 제가 보기에 둘 중 하나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이유. 내피셜이거나 아니면 선배의 흔적을 쫓아가서 자신이 이미 그 가득한 자리에서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대체로 이 후자가 많은데 이미 확정된 시장의 추출 경제 그리고 폭등한 주식에서 내가 더 크게 먹겠다. 불가능하거든요. 이미 안정화된 곳이란 건 신규 프로젝트가 없고 신규 투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유지보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크게 먹겠다? 그게 될 리가 없습니다. 가능할 리도 없고 기존의 안정적인 걸 찾아 들어갔기 때문에 먼저 들어간 사람들도 그런 걸 바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안 나가요. 잘릴 때까지 버텨요.
이게 대기업에 일반적으로 버티는 방식이죠. 잘릴 때까지 버틴다. 어떤 경우에는 은퇴 후에 이제 위원이라면서 다시 그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안정적인 삶의 추구 끝이 관리직입니다. 이 관리직이 전부인 줄 아는 경우에는 어떤 단계별, 연차별로 확실한 경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5년 이전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2015년 스타트업 버블 이후 데이터 분석가들이 워터폴은 많이 가봐야 통신사까지만 가고 그 이상 안 가거든요. 그래서 금융권이나 이런 데서 데이터 분석가 구하기가 힘든 거예요. 전통 금융권이나 이런 데서. 엔지니어가 대우받지 않을 기업은 안 가요. 왜냐하면 관리직은 이직도 쉽지도 않은데 회사가 죽이면 무조건 죽으니까. 그래서 요즘 제조업 회사나 이런 데 데이터 분석 필요하니까 뭐 하냐면 우리 회사에 그 비스무리한 거 해본 사람 있나 거기서 찾아가지고 그럼 임원이 이제 그 프로젝트 하자 하면서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시키고 그런 경우 많습니다. 즉 흐름이 아니라 흔적을 쫓아갈 경우 여러분들은 그 일자리가 꽉 찬 걸 겪을 겁니다. 그리고 해고 자유화가 안 됐기 때문에 아무나 못 뽑아요. 대수로 안 뽑으려고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패러다임, 주요 투자 흐름 이런 데에 한 5년만 도태되면 진짜 다시 시장으로 나와서 움직이기 쉽지 않습니다. 대학교 1, 2학년들 시작하는 학생들을 기초로 위주로 배우게 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에요. 제가 이 학생들 오면 기초만 계속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패러다임이나 트렌드에 대응할 거지 지금 익히려는 게 아닙니다. 물을 채우기보다 그릇을 키워야 해요.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대학생 때 성실하고 꾸준하게 공부하는 학생 진짜 드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신입이 10년차 선배처럼 되려고 흔적을 쫓아간다? 그럼 고작 5년 뒤에라도 윗선배랑 똑같이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패러다임이? 이건 IT가 아니라 다른 분야 직장인이 와도 공부하는 이유랑 같아요. 다른 분야 직장인이 와서 10년 뒤에 내 인생이 저 차장 부장처럼 되는 저런 연봉과 저런 인생이라면 나는 이 일 안 하겠다. 내 인생 살겠다. 그래서 추월하려고 이런 IT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커리어라는 사업을 운영하는 거지 커리어라는 경로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경로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 워터폴 기업 같은 경우 불가능을 요구하는데 누가 뽑힐지 모르고 해고 자유화도 안 되니까 내부의 기술 역량을 안 키워요. 그래서 관리직만 하고 개발은 외주에 맡기는 그런 게 워터폴 방식입니다. 그럼 외주를 관리할 경험자, 관리직을 키우는 거고 실무를 안 해요. 실제 기수 스터디 멘토의 경우 연차가 18년 차인데 지금도 팀의 막내입니다. 과거에 엔지니어 위상이 요즘 많이 올랐는데 안 좋았던 이유는 이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리직 회사들에서는 엔지니어를 전문가로 취급 안 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요즘은 이제 전부 뭐 구글이나 이런 쪽은 뛰고 있죠. 워터폴 기업은 IT가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안 좋아요. 애초에 기술 기업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적게 뽑아 소수한테 몰아줘요. 외주를 주면서 최대한 싸게 일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관련 기업이 투자할 연구는 자동차 기술이지 IT에 관련된 기술을 메인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흔히 문과들이나 경로 의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영역들이에요. IT인들이 들어가는 주요한 산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기업들도 해킹이 일어나거든요. 연구 자료 유출 이런 거. 한두 번 정도 투자 없이 해킹이 일어나요. 이전까지 투자 안 하다가 그냥 관리직만 맡겨뒀다가 이제 회장님이 정보 압박도 어느 정도 받고 벌금의 위협도 느끼고 이러니까 협박을 시작을 합니다. 돈 투자해줄게. 근데 한 번 더 뚫리면 뒤지는 거야. 일단 원하는 대로 다 투자할게. 뚫리면 뒤지는 거야. 토스나 쿠팡같이 지속적으로 이런 보안에 투자하는 기업도 성장하는 기업도 뚫리는데 이걸 하자고? 이걸 깨닫는 순간 여기서 본부장이나 임원인이 이렇게 올라가도 원타임 프리스너처럼 이제 모든 책임을 지어지고 좆될 수 있겠구나 이런 위협감을 느끼고 이제 그러면 회사의 일을 빡세게 하는 것보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면서 사고가 일어나는 것보다 그냥 나는 적당히 지금 있는 안정화된 시스템만 운영을 하면서 노후 대비를 해야 되겠구나. 잘리면 어떻게 살아남을 길을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안 하게 되죠.
그게 클라우드가 잘 도입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거 사실 그룹사 임원들이나 대표들도 비슷해요. 그룹사 대표들도 사업을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룹사 일을 하는 걸 싫어하는 대표들이 꽤 있습니다. 왜? 그룹사 일을 하다가 대신 감옥 가는 일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냐? 회장님은 그냥 지시만 했어요. 일은 제가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감옥 가는 거예요. 그룹사 대표가. 뭐 여러 가지 자세한 건 밝힐 수는 없지만은 이런 기사로 대신합니다. 뭐 직장 내 괴롭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로 올라갈수록 어떤 기업에 근무할지, 그리고 해당 기업의 업무 방식과 철학, 그리고 프로젝트는 무엇인지 이런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은 자신의 사업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저런 식의 관리직 기업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게 맞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인정을 해요. 근데 대다수 제 학생들을 취업을 시켜봤을 때 제 경험은 모두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어합니다. 고통스러워해요. 그거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결혼을 했다는 걸로 해소를 하더라고요. 애를 키운다는 걸로 해소를 하고. 그래서 테크 기업 가는 게 낫습니다. 자, 회사가 산업이 혹은 프로젝트가 국가가 시장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시장은 계속 나옵니다. 움직이는 이상 살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CISO 등 워터폴 기업의 보안 담당자들이 자신의 커리어 확장, 노후 대비를 위해서 본래 대학생 용도였거든요. CPPD가. 이것도 취득하고 개인정보 보호 영역 열심히 빡세게 하고 PR도 취득하고 그 다음에 뭐 등등 새로운 인증 계속 나와요. 그럼 이거 돈 되는 인증 계속하고 시장에서 프리랜서로 살 수 있는 준비해야 된다고. 왜? 내가 혹시 다 짊어지고 나가게 되면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석사도 그런 이유로 취득하는 겁니다. 이게 관리직 루트로 갔을 때 생존 방법이고 위로 올라갈수록 정치 문제로 날려버리는 경우도 사실 꽤 생각보다 흔합니다. 경쟁 부서를 죽이기 위해서 혹은 컨설팅 기업의 경쟁 부서에 인터뷰를 하지 말라고 한다거나 이런 걸 경영으로 이야기하면 사일로 현상인데 사일로 현상보다 생각보다 생존을 더 많이 담보하는 단순 책에서 보는 것과 다른 그런 일들이 현실적에서 나옵니다. 의존적인 워터폴 절차 구조. 여기서 발생하는 겁니다. 조직의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보다 조직 위치에서 파벌로 장악해서 굴려버리는 게 훨씬 더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관리직 정리는 언제쯤부터 시작이 되냐? 2017년 정도 이제 공채 없어지면서 금융기업에서 서서히 시작이 되었고, 뭐 연구소를 구축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영입을 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본래 이제 IT인 워터폴의 최고 기업은 제조업계가 아니거든요. 삼성전자가 아니라 은행이었어요. 근데 그 시기 신한DS 같은 은행 SI 기업도 하나 둘씩 생겨나면서 기술 전문가로 조금씩 체인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이야기하면 엔지니어 위상이 좀 달라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관리직이 없어졌다가 아니라. 그 전에 관리직이라는 것들은 바꿔 말하면 영업하는 사람이 더 많기도 했어요. 이렇게 기술 스터디 학생들이 많이 이직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느꼈냐? 그 영업하는 본부장이 한 명 새로 왔었는데 그 밑에 이제 아는 해커 형이 거기 들어갔거든요. 차장으로 있었는데 본부장이 이제 해커 형은 연구소 구축해달라고 스카우트 된 사람이 있고 본부장은 영업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해커 형에 대해서 영업을 하고 너는 이제 본부장으로 올라가고 나는 저기 임원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해커 형은 여기서 올라갈 생각이 없었거든요. 다른 프로젝트 하려고 갈 생각이었지. 그 영업하라고 해가지고 그 해커 형이 영업을 하다가 회사에서 그게 발견이 됐어요. 아니 연구소 구축하라고 전문가로 불러왔는데 태스크포스로 불러왔는데 웬 이상한 놈이 영업을 시키고 앉아있네? 그래가지고 그 본부장이 날아간 걸 봤습니다. 아 이게 시대가 바뀌고 있구나를 제가 그때쯤 느꼈죠. 그리고 그 형이 거기 있는 이유도 웃긴 게 일단 돈은 어느 정도 맞는데 회사 카드를 줬대요. 나머지는 비용 처리해 주겠다고. 그 비용 처리를 뭐 하는데 하니까 아 이거 가지고 있으면은 회를 무한히 먹을 수 있다고. 그것 때문에 여기 있는 거라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2020년부터 대량 학살이 시작이 됩니다. 그 팬데믹 어느 정도 나오고 돈 좀 부족해지는 것도 느껴지고
그렇게 시작되고 인플레이션 나고 그러면서 명예퇴직이 시작되더니 기존 금융권 담당자들이 크게 갈려요. 테크 기업으로 간 사람이랑 워터폴 제조 기업으로 간 사람이랑 갈려요. 즉 기술과 관리직 이 두 방향으로 갈리게 됩니다. 그리고 신은 엔지니어들은 데이터 시대가 되어서 기술 기업이 아니면 이직하지 않는 경우도 되었고, 그 다음에 워터풀 기업이 기술 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되었고, 원래 삼성 SDS, LG CNS, SK CNC 여기들이 그 SI 관리직 기업들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많이 좀 바뀌긴 했어요. 완전히 바뀌지는 않았지만 기존에 있던 사람들 잘라낼 수 없으니까. 우리나라의 엔지니어들이 푸제도 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포지티브 규제랑 그 다음에 이런 해고 자유가 없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전부 의대 가는 거지. 사업을 할 수도 없고 엔지니어 대우도 별로 안 좋고 법대가 전부 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덧 시대가 어떻게 되냐, 총매출 기준이 아니라 인당 매출 기준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도 테크 기업은 룰 오브 40의 기준점으로 보고 있죠. 플랫폼 국감 이후부터 생산성 경제는 기술 기업을 좀 주춤하면서 신규 일자리가 많이 줄긴 했는데,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가 법적 정치적 대응에 워터폴화되는 경향이 생기긴 시작했는데, 어쨌든 경로가 다양해졌다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한국 엔지니어가 그렇게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기 우리가 배우는 거에서 일본어가 가능해서 일본에 가면은 에이스 취급을 받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좀 빡센 이유는 사실 평소에 호경기에 구인 배수가 0.7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시장이 너무 작아요. 일자리도 적고 그 경쟁이 빡세요. 이제 이런 장점이 있으면 엔지니어들이, 단점도 있죠. 엔지니어 삶은 프로젝트 쫓아다니기 때문에 연애는 가능해도 결혼하고 아이 놓는 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결혼해서 아이 놓는 데는 유지보수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문제는 그 유지보수를 4, 5년 정도 하면 이제 프로젝트로 뛰어다니는 건 못해요. 그 프로젝트가 4, 5년 뒤에 같은 프로젝트가 존재할 리가 없으니까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튀어나오지. 그래서 신규 프로젝트를 계속 쫓아다녀야 되고 신규 프로젝트가 계속 트러블 슈팅이 나오기 딱 좋기 때문입니다. 해커들조차도 결혼하고 아이 낳는 순간부터 관리직화되기 시작하고 일 적게 하고 안정적인 수익으로 바뀝니다. 왜? 애초에 관리직은 적게 일하고 연금처럼 돈이 나오는 것을 하기 위해서니까. 이때쯤부터 해커들이 시장에 잘 안 나와요. 애초에 애자일이나 데브옵스는 젊은 황금기에 큰 돈을 벌어보자 하면서 이런 문화와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물어요. 아니 그럼 프로젝트 위주로 하는 탑티어들도 있지 않나? 그렇죠. 그렇죠. 제가 이 업계 2010년부터 들어왔거든요. 한 16년 됐죠? 16년, 17년? 그럼 방법은 두 가지예요. 잠 줄이면서 유아까지 참석하거나, 두 번째, 주에 120시간 일하면서 먹여 살린 다음 돈 많이 벌고 이혼당하거나. 최근에도 한 분이 이혼하신 거 본 적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는 인생에서 모든 걸 가질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보통 이런 점은 장기간 학생과 이야기하면서 맞춰요. 솔직히 어떤 삶을 강요할 수도 없고 몇 년 동안 계속 보면서 너의 성향이 어떻구나 그렇게 드러나요. 그리고 자기의 안 맞는 환경과 성향으로 거기 단순 돈만 보고 가면은 사람이 날이 갈수록 메말라 갑니다. 그럼 뭐 한 2년 정도 안에 다르게 바뀌어야 되겠구나 이야기를 하면서 그쪽 방향으로 서포트를 합니다. 일단 경험해봐야 아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시작을 해야 자신의 진정한 본질에 대해서 마주할 수 있을 겁니다. 각자 살아내는 방식, 건실하게 살아내는 방식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각각의 밸런스가 다 다릅니다. 관리직이 한때는 이직처는 금융기관 대형병원을 일했는데 테크 기업에서 창업을 하고 스톡 옵션을 받고 계속 넘나들기도 했습니다. 이게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한 가지 명확한 건요. 관리직이 장기적으로 죽어갈 거라는 겁니다. 신규 투자가 일어나지 않기에 유지보수 정도만 할 관리직이니까. 또 다른 방법 있죠. 이제
학위 위주로 가서 연구직으로 가는 거. 이게 스타트업은 제가 보면 결혼한 사람이 다니기엔 별로 좋지 않는 적어도 플레이어가 되어보겠다는 우리 학생들에게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 영역으로 보낼 일은 없고, 강연화할 수 없지만 플레이어로 살아갈 사람들만 모을 수 있어서 이런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뭐 이건 삶에 관한 이야기고, 취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정보보안 기사를 따게 하는 경우가 있고 따지 않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국내에서 오래 나오면서 관리직을 결국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C레벨이나 이런 걸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정보보안 기사를 따게 해야죠. 이건 지금 현재 C습을 국내에서 대체했습니다. 근데 반면 셋옵스와 같은 엔지니어 직무를 하거나 해외 진출을 하려고 할 경우 클라우드 자격증이나 C사 같은 자격증이 더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기업에는 보안 인력을 몇 명 가져야 된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때 정보보안 기사 취득자가 좀 필요해요. 물론 C사나 C습으로 아마 대체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개인에게도 이익이지만 회사에서 해당 자격증 보유자들이 필요한 경우가 존재해요. 그것들이 대부분 이런 자격증들을 따는 이유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따게 됩니다. 개발자와 가장 큰 차이는요, 인프라와 보안의 경우에는 저런 AWS 자격증이나 C사나 뭐 이런 자격증들이 예전에 RHC나 CCNP, CCI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이런 자격증 리밸런싱이 동작을 합니다. 아, 이제 보내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거는 뭐 유지를 해볼까? 그런 식으로 자격증 리밸런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B2C, 그러니까 고객 반응의 데이터를 보고 이 서비스를 바꿔가는 거, 기능을 바꿔가는 거, 혹은 솔루션 개발하는 거, 그래서 솔루션이 들어가지 개발자 자체가 들어가진 않아요, 프로젝트에. 근데 B2G, B2B에 들어가는 게 엔지니어들이나 보안 전문가들이 이쪽에 프로젝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프로필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주로 정부 처리기사, AWS 어소시에이트, 그리고 시기상에 따라 기타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는데, 일단 클라우드 쪽을 최대한 많이 따게 하는 게 저희들에겐 메인입니다. 그래서 해당 시기에 가장 필요한 기술이나 우선순위적 기술 혹은 도움되는 자격증들은 이제 대응을 하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기름 많다. 중요한 건 뭐? 돈 벌면서 공부해라. 일단 아르바이트든 뭐든 해라. 그 다음 공부를 시작을 하자. 그리고 지금은 대부분 예전에 오프라인 학습을 하던 것과 다르게 줌으로 학습하는 과정도 이미 고도화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이동하는 시간도 줄여서 에너지를 더욱 효율화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에너지 효율화가 이렇게 중요한지 진짜 몰랐어요. 토요일날 오전에 학생 부르면은 예를 들어 여름 한가운데 더위를 뻘뻘 흘리면서 1시간 지나서 오면은 전부 다 늦고 기운도 다 빠져있고 하루 진 다 빠지거든요. 근데 줌으로 하니까 멘토도 에너지가 넘쳐요. 학생도 에너지가 넘쳐요. 오히려 더 성실해졌습니다. 제가 20대 때는 너무 어려가지고 일종의 정신론 이런 것들에 빠져 있었나 봐요. 이걸 왜 진작에 안 했을까 뒤늦게 후회하고 있습니다.